안녕하세요. 종자독서 64번째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를 읽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이고요.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학자다 보니까 삶을 지식으로 풀어내느라 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쨌든 학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인문학적 통찰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팟캐스트나 테드 강연자로서 어마어마한 실력가이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 의존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불안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인데요.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모스크바 병원에 9일 동안 무의식 상태로 치료받았던 이야기, 미국에서 캐나다, 러시아까지 본인의 병 치료는 물론이고요. 아내 테미의 암 수술, 딸 미카엘라의 수술까지 어쩌면 보통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일을 한꺼번에 치르면서 이 책을 완간했다고 하네요. 질서 너머에 있는 혼돈의 시간을 가족 간의 사랑과 친구들이 건네준 용기, 의미 있는 일, 책 출간하는 일이겠죠. 이런 일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력입니다. 우선 책 제목이 질서 너머입니다. 질서란 예정되어 있는 길, 훤하게 다 보이는 길이고요. 너머란 혼돈의 시간입니다. 혼돈의 영역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길을 빠져나갈 것인가. 다 아는 길은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만 혼돈의 시간은 인간력을 시험하는 길이다. 그러면 인간력은 어떤 것이 있나 12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인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모든 규칙은 한때 다른 규칙을 깨는 창의적인 행동이었다. 여기서 규칙이란 안정을 말하고 모든 창의적인 행동은 변화를 말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나타납니다. 보수는 안정을 중심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진보는 변화를 중심으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삶으로 가져오면 본성을 가진 나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생각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 따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각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지금보다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과학이라는 말도 없던 시절에 자연재해나 병들고 죽는 일은 통제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신화나 영웅담이 필요한 사회였다면 현대는 당연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인생은 끝없이 반복이면서도 그 반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힘들어지는데요. 이때 나를 알면 내 앞에 생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자 조던 피터슨처럼 본인도 아프고 가족들도 다 아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의미를 찾아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혼돈의 시간은 잘 끝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나 데리고 잘 사는 법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이 되어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문제만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책이 주는 메시지는 비슷비슷하다고 제가 늘 말해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칙 2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야 목표 설정이 정확해진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꾸준히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꾸준히 가야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면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또 다른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법이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일, 하기 싫은 일도 미뤄두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피터슨은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혼돈을 억누를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어떤 집단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무도 하지 않는 유용한 일을 찾아서 하라. 주어진 것 이상의 책임을 맡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가벼운 아령은 근육을 만들지 못한다로 읽었습니다. 저자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바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다. 나 데리고 잘 사는 법에서는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죽음의 수용소, 빅트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그 말에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벽돌공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대성당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때 삶에 몰입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대성당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벽돌 한 장 쌓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일입니다.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니체는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가 명확하지 않은 19세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예리해서 만물을 창조한 아버지 대신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정확히 진단을 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자연이 부자와 빈자라는 문제가 생기자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외치는 공산주의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인간 본성을 위반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자본주의보다 일찍 사라지게 된 겁니다. 20세기의 인류는 이데올로기에 완전 지배를 당하고 살았지만 21세기에 대한민국은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함이란 없습니다. 지금은 보수의 장점과 진보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법칙 6.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이 법칙에서 저는 제 경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늦게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고들었고요. 파고들다 보니 내 안에 글이라는 씨앗을 발견을 했고 그 씨앗을 꾸준히 가꾸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한 가지 일, 저는 목표 설정이 분명했고요. 분명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겼고요. 책을 깊이 읽게 됐습니다. 깊이를 확보하면 넓이는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였고요. 평범한 주부에서 제가 작가라는 다른 구성 물질이 되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본성은 귀찮고 힘든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계단 오르기 습관이 1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날이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경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음이 허술하게 통합되면, 즉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늘 이런 본성에게 지기 쉬우니까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제 악의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제 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라. 제가 종자 독서를 시작할 때 청소력이라는 책을 앞쪽에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마음을 다잡는 데는 정리정돈이 최고였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피터슨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방 하나를 아름답게 꾸미라고 이야기하네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알타미라 동굴에서 고대의 어떤 사내가 자기가 잡은 사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인간이 배만 부르면 모든 게 해결나는 동물과 다른 점이겠죠.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 데리고 잘 살려면 나 자신과 한 번은 정면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찌질한 부분도 괜찮은 부분도 다 가지고 있는 게 나라는 사람을
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그건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겠죠. 자세하게 글로 적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사랑은 큐피트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나 데리고 잘 사는 법에서는 관계는 잘 가꿔야 하는 꽃밭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딱 하나뿐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본성의 나와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나, 이 두 개의 자아가 잘 통합되면 어른입니다. 분노하면서 펄펄 뛰는 나는 하나의 자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되는 일은 이 두 개의 자아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일이 아닐까요?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감사는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사하면 좋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감사라는 신경계를 사용하며 살아온 게 아니라 불만이라는 신경계를 사용하며 산 습관 때문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감사 일기를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쓰고 나면 감사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 데리고 잘 살려면 반드시 감사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